300년 동안 인간과 요괴의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세상. 하지만 여주인공은 신비한 힘을 품고 모든 종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지금부터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여주인공 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주였습니다. 셀리는 성을 떠나 늘 꿈꿔왔던 모험에 몸을 던졌습니다. 숲속에 들어갔을 때 셀리는 기절해 있는 다리가 긴 토끼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셀리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끼 아가씨의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서 셀리는 배를 채우라며 당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그 토끼 아가씨의 이름은 프라우였습니다. 토끼 아가씨를 도와준 뒤 셀리는 자신의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토끼 아가씨는 셀리를 따라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토끼 아가씨가 너무 끈질겨서 셀리는 그녀를 따라오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농부를 만났고 그는 셀리가 여행자라는 이유로 귀한 손님처럼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우를 보자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토끼 아가씨가 아인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셀리가 프라우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토끼 아가씨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막 만난 동료를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로 마을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셀리와 토끼 아가씨는 지주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두건 덕분에 그는 프라우가 아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마음씨 좋은 촌장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밖으로 나와 식사하지 못하고 방에서 당근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촌장은 셀리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촌장은 이 마을이 자주 괴물의 습격을 받는데 어느 날 한 검객이 지나가다가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의 설명을 통해 셀리는 그가 미코토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셀리가 모험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셀리는 마을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셀리는 그것이 바로 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셀리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오니와 마주 서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오니가 셀리에게 다가가 공격하려 했지만 프라우가 제때 나타나 두 번의 발차기로 오니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림다 왕국의 기사단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우가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토끼 아가씨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니를 죽일 만큼 강한 아이는 극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지주는 두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떠나기 전 프라우는 머물게 해준 것에 대해 지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셀리와 토끼 아가씨는 림다 기사단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사단장 그레이터가 두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셀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프라우가 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이터는 프라우가 자신을 오니에게서 구해준 착한 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주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한 것도 보았습니다. 말을 마친 그레이터는 셀리와 토끼 아가씨를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프라우가 배고파하자 두 사람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터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감금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못해 그레이터는 두 사람을 데리고 시내로 내려가 간단히 먹을 음식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해산물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셀리는 오징어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셀리는 항상 그 촉수가 몸에 감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린다왕도 밖에서는 해마 귀신 세토와 눈 귀신 미키라는 두 명의 상급 오니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마자 미키는 그녀의 눈에서 나온 엄청난 힘으로 린다 왕국의 일부를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셀리도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고 쾅! 셀리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짙은 보라색 마법과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귀신포라는 기술로 성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은 후 미키는 마력이 고갈되어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키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동안 세토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 기사 한 부대를 단 몇 번의 공격으로 전멸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 오니가 있었기 때문에 셀리 몸속에 신비한 힘이 폭발했습니다. 한쪽 눈이 번쩍 빛나고 셀리는 무의식적으로 세토가 나타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토끼 아가씨가 먼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레이터가 셀리를 정신 차리게 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셀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레이터는 즉시 그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고 토끼 아가씨에게 뒤를 맡겼습니다. 그레이터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셀리에게서 눈을 뗀 사이 그녀는 토끼 아가씨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동료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끼 아가씨는 가지고 있던 망치로 세토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토끼 아가씨의 공격은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토는 강력한 주먹을 날린 후 토끼 아가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때 프라우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셀리가 제때 달려와 우정의 힘으로 토끼 아가씨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프라우는 정신을 차리고 반격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격에도 세토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 토끼 아가씨는 전투 능력을 잃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토는 이 두 친구를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셀리의 몸이 다시 뜨거워지며 셀리 내면 깊숙한 곳에 기이한 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때 세토는 셀리를 향해 강력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피에 굶주린 셀리는 손을 한번 휘둘러 그의 팔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셀리는 마치 피에 굶주린 사냥꾼처럼 변했고 한쪽 눈에서는 복숭아 모양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세토가 처참하게 압도당하고 있는 동안 미키는 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앉아 잃어버린 마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짜란 소녀처럼 아름다운 긴 머리의 소년이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미키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접근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심심풀이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그녀 뒤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그에 의해 두동강 났습니다. 그 광경에 미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녀가 방금 전에 사용한 힘에 이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키가 마력을 회복하고 있는 지금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키가 잃어버린 마력을 모두 회복할 때까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왕국 안의 싸움으로 돌아가서 비록 팔이 하나 날아갔지만 세토는 여전히 셀리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공격을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고 그는 두려움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과 셀리의 힘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다시 미키에게로 돌아가자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매우 강력한 오니 사냥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많은 괴물과 오니들을 해치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코토키스였습니다. 이때 미키는 그가 왜 괴물과 오니를 죽이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미코토는 많은 오니와 괴물이 인간 마을을 공격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거대한 성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어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키의 말을 듣고 미코토는 그것은 괴물과 오니들이 무고한 인간을 학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미코토는 이 오니를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잃었던 마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을 소환하여 미코토를 전력으로 없애려 했습니다. 미키는 미코토가 평범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미코토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미코토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검을 뽑았습니다. 이때 그의 두 눈에서 셀리와 같은 복숭아 모양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셀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그녀는 눈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으로 세토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실력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모아 셀리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즉시 엄청난 양의 마력이 셀리를 향해 발사되어 림다 왕국의 일부를 휩쓸었습니다. 그 후 미키는 동료의 기술에 시선을 빼앗겨 전투에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미코토는 상대의 빈틈을 노려 달려들어 정확한 일격으로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도를 사용하여 미코토의 검에서 오는 피해를 무효화했습니다. 동시에 눈 하나를 보내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미키는 자신의 선도 기술로 그를 묶어둘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를 본 미코토는 자신의 길을 방출해 눈을 전부 파괴했고 마이키는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셀리의 전투로 돌아와서 이때 세오는 그 필살기 이후 마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셀리는 무사했습니다. 상처 하나 입지 않았죠. 힘이 다했기 때문에 셀리는 평범한 검격 한 방으로 그를 손쉽게 끝장냈습니다. 다시 미코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마이키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귀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코토는 마이키가 자신에게 귀포를 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피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미코토는 스스로 자신의 껌으로 발을 땅에 고정시켰습니다. 꽤 망설였지만 마이키에게는 귀포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귀포를 사용해 미코토를 향해 쐈습니다. 예상대로 미코토는 그 공격을 맞고도 완전히 무사했습니다. 비록 그의 뒤에 있던 언덕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지만 말이죠. 그 직후 마이키는 마력을 모두 소진해 로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미코토는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이키를 끝장내려던 바로 그 순간 미코토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고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적을 쓰러뜨린 후 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미코토는 마이키를 살려주었고 그 대신 그녀의 뿔과 눈을 제거했습니다. 마력을 잃은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미코토는 오니의 힘을 잃었으니 이제부터 그녀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코토와 그의 말하는 개는 미코토의 옛 지인인 셀리의 기척을 느꼈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지 않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셀리가 방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성 밖에서는 한 음흉한 자가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깨어난 셀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플라우와 그레이터로부터 자신이 늘 차고 다니던 검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그레이터는 두 사람을 왕국 지하 감옥에 갇힌 한 소녀에게 데려갔습니다. 성박 농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소녀가 바로 성벽을 날려버린 온이라고 합니다. 온이라면 이 소녀는 분명 처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이터와 셀리에게 이 일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린 소녀였으니까요. 결국 그레이터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두 사람에게 감시를 맡겼고 깨어나면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레이터가 막 떠났을 때 토끼 누나는 소녀가 자는 척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때 소녀는 자신이 온이라고 말했지만 셀리와 토끼 누나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잡히기 전에 미코토와 맞섰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제야 셀리는 소녀가 온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오니가 살기를 내뿜으며 림다 왕국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오니는 처형될 거란 사실에 소녀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소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셀리와 토끼 누나는 소녀가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옥했습니다. 셀리의 탈옥 소식은 곧바로 그레이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타고 뒤쫓아가 도망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토끼 누나에게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병사가 그레이터에게 쫓아갈 말을 건네주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마력이 린다 왕국을 휩쓸었고 그레이터가 평생을 바친 왕국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셀리가 이끄는 불안정한 일행 이야기입니다. 린다 왕국이 사라진 후 일행은 줄곧 유랑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온이에 의해 린다 왕국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그레이터는 일행을 먹여 살리기 위해 대회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싸움이 너무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셀리는 그레이터가 단지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끼 누나 플라우는 그건 남자의 명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왕국 전체가 사라진 사건 이후 그의 마음속에 결의의 불꽃이 피어올라 힘을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죠. 일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긴 머리를 한 소년의 모습이 대기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셀리는 그가 미코토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다시 만나자마자 미코토는 셀리에게 물 한 잔을 사줬습니다. 그 전에 미코토가 밀리아라는 수녀에게 아주 거하게 한턱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미코토의 돈을 쓴 것을 갚기 위해 수녀 밀리아는 지금 무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오니로서의 본래 마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버려진 유적지에 스메라지라는 성직자의 모습을 한 상급 오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급 오니로부터 머리카락 오니를 잡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오니는 바로 미코토였습니다. 중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끼어들자 부하 오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정체가 바로 귀신 주세리노라는 것을 알자 하급 오니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마를 태워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일행은 제672회 백귀회를 열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이 회의는 이름을 부여받은 오니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니가 이름을 부여받으면 이름 없는 오니들보다 진화하여 더욱 강해집니다. 그건 그렇고 회의의 주요 내용은 모모타로에게 침략당한 오니의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모타로가 거대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메라지가 모모타로는 평범한 인간 한 명의 이름일 뿐이라고 말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말에 하급 오니들은 스메라지의 말을 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상급 오니가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스메라지가 말한 정보가 사실임을요. 그 후 아이의 모습을 한 상급 오니 토도로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메라지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메라지는 그의 연인인 눈오니 미키가 모모타로에게 고문당하다 죽었다는 정보로 토도로키의 증오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충격에 토도로키는 이성을 잃고 미키의 복수를 다짐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귀신은 스메라지에게 정말 인간과 오니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스메라지는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며 인간 여성과 결혼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오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스메라지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귀신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그의 꿈을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막 떠나자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터가 무술대회를 준비하며 몸을 풀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귀여운 로리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주세리노, 스메가리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직 기사로서의 협객심에 그는 소녀의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자신이 귀신이라고 밝혔지만 그레이터는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세리노는 그에게 불멸의 삶과 무한한 금은보화를 줄 테니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터는 우정은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소녀에게 설교했습니다. 중간에 스메가리가 나타나 자신을 주세리노의 보호자인 신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친절한 청년에게 보답하기 위해 주세리노는 다음 경기에서 그레이터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밀리아도 오늘 아침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코토는 급한 일이 생겨 응원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레이터 쪽, 이제 그에게는 어린 팬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세리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함성과 함께 셀리는 경기장 밖에서 스메가리를 만났고 그는 자신이 셀리의 아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리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스메가리는 오니와 인간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코토가 나타나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에는 55자루의 검이 들려 있어 당장이라도 그에게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미코토 덕분에 셀리는 스메가리가 아주 강력한 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지만 스메가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오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메가리의 제안에 이어 미코토 역시 자신과 함께 오니가 멸종할 때까지 전부 섬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지금 셀리는 자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쪽은 친구, 다른 한쪽은 이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미코토가 셀리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가 아직 공주였을 때의 일입니다. 낯선 나라에 막 발을 들인 미코토는 그곳의 공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셀리는 모험을 떠나고 싶어서 호위병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병사들은 이 시간이 되면 셀리와 함께 달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앞에 있는 미코토를 보고 셀리는 경비병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셀리가 막 도망쳤을 때 두 경비병이 뒤쫓아 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은 미코토에게 말을 걸었고 그를 여행 중인 소녀로 오해했습니다. 미코토의 귀여운 모습과 순진한 눈빛을 본 젊은 경비병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경비병은 금발의 소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코토는 경비병들이 셀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두 경비병이 다른 곳으로 달려가자 셀리는 그가 여행가라는 사실에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셀리는 자신을 이곳의 공주라고 소개하며 같이 놀자고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셀리는 그에게 호두빵을 사주었습니다. 셀리는 매우 신이 나서 미코토를 데리고 이 왕국 전체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셀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마치 왕국에 살아있는 아이돌처럼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코토는 평화로운 이 왕국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는 공주인 그녀가 경호도 없이 외출하는 것만 봐도 이 왕국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산물 가게를 지나갈 때 셀리는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꿈틀거리는 문어들이 셀리에게 그 문어의 촉수로 강간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셀리는 미코토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와 하룻밤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셀리는 미코토를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놀라는 미코토에게 셀리는 만약 이걸 먹는다면 그 대가로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코토는 자신의 여행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이 지루한 시골을 떠나 바깥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미코토는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미코토의 말을 들은 셀리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셀리는 정말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셀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왕국 밖에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오니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미코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그녀는 재빨리 미코토의 가슴을 확인하고는 그의 가슴이 활주로처럼 평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미코토는 자신이 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셀리는 남자애인 그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날씬하고 예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셀리가 미코토의 몸매에 감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치 로맨틱 코미디 애니처럼 셀리는 자신의 거대한 가슴으로 미코토의 몸 위로 넘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셀리는 그를 데리고 성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그녀는 계속해서 함께 여행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셀리는 그처럼 연약한 사람도 혼자 여행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코토는 자신의 여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의문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왕국의 왕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그는 모자를 벗어 오니의 뿔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병사들과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왔지만 왕국을 차지하는 대신 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매달 주변의 오니, 무리에게 30명의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니가 왕에게 불경하게 구는 것을 본 한 용감한 병사가 칼을 들어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공포에 질린 가운데 가볍게 그 병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만하게 떠났습니다. 궁전을 막 나서자 그는 미코토와 셀리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미코토를 보자마자 그는 극심한 공포에 떨며 이 나라를 침략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재빨리 도망쳤지만
그는 오니 사냥꾼인 미코토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를 뒤쫓았고 셀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셀리의 아버지가 대신들과 오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셀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니들이 왕국을 공격할 경우 딸의 안위를 걱정한 그는 셀리가 항상 원하던 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오니들이 공격하기 전에 그녀를 왕국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비병들이 성문 앞에 수많은 오니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셀리는 구경하러 달려갔습니다. 멀리 서 있는 오니들을 보자 그녀는 몸속에서 이상하게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셀리는 경비병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오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늙은 오니는 왕국을 탈출하여 부하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근 수많은 오니를 쓸어버린 그 녀석이 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무리 중 가장 키가 큰 덩치 오니가 늙은 오니가 말한 사람이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코토가 따라잡은 것을 보고 늙은 오니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덩치 오니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미코토와 맞섰습니다. 성문으로 달려간 셀리는 미코토가 이마에 복숭아 모양의 머리띠를 두른 후 덩치 오니의 팔을 베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미코토는 멀리 있는 오니들에 대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덩치 오니만 남았을 때 미코토는 가볍게 그의 목을 베었고 셀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의를 집행하는 광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흰 개 한 마리가 미코토의 짐을 가지고 나타나 그와 함께 이 땅을 떠나자 셀리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도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그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오니들의 시체가 그녀가 이 지루한 시골을 떠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코토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전 결정을 계속 후회했습니다. 오늘 셀리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가서 오늘부터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칼을 들고 항상 묶던 귀여운 양 갈래머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딸이 성장하고 강해진 것을 본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딸의 여정이 순탄하기를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이는 셀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인적 드문 골목에서 퇴근하던 한 여성이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고양이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녀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흡혈귀에게 피를 빨리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3명의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앞쪽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그레터는 친절한 병사로부터 최근 마을에 흡혈귀가 나타났다는 주의를 들었습니다. 그 마을이 자신들이 쉬려던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셀리는 마을에 들어가는 대신 야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터는 흡혈귀의 목표는 그녀가 아니라 싱싱하고 예쁜 소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가을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프라우 같은 아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비난받는 것을 본 셀리는 그들과 한판 붙고 싶었지만 그레터가 말렸습니다. 미키 같은 오니에게 프라우를 차별하는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매우 안이 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셀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자 미키는 불쾌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레터가 일행이 며칠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이기 때문에 프라우는 아마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여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터가 방을 구하는 동안 프라우는 미키와 함께 두건을 사러 갔습니다. 당근 가게를 지나갈 때 프라우의 두 눈은 헤드라이트처럼 빛났습니다. 반대로 가게 주인은 그녀를 매우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자기 친구를 차별하는 것을 본 미키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거스름돈을 땅에 던져 프라우에게 직접 줍게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프라우는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고 미키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셀리는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두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때 프라우와 미키는 푸른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키는 이 마을 사람들이 왜 프라우를 차별하는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토끼 언니는 인간은 항상 아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건 평범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담담한 것을 보자 미키는 아까보다 더 불쾌해졌습니다. 게다가 토끼 언니가 계속해서 셀리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셀리가 인간 편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토끼 언니에 대한 험담을 들었고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니의 힘이 더 이상 없었기에 그녀는 소문으로 들은 흡혈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역시나 미키는 그가 흘린 마력으로 흡혈귀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가 흘린 마력 덕분이었지. 그때 셀리는 한 남자에게 문어를 권유받았는데 그로 인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한 상인이 아버지께 문어를 보냈던 일이었다. 어렸던 셀리는 호기심에 그것을 마구 만져보았다. 그러자 문어가 온몸을 휘감았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그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때 갑자기 셀리의 눈이 오니의 힘에 반응했다. 그날 밤 한 폐허에서 미키는 흡혈귀와 만났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도시 사람들을 학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녀의 힘이라면 그런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미키는 한 여행자에게 힘을 빼앗겨서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 흡혈귀는 오랫동안 자신만큼 강한 자를 만나지 못해서 셀리와 한판 붙고 싶어 했다. 미키는 그를 막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여주길 바랄 뿐이었다. 미키의 이상한 태도를 보고 그는 그녀가 셀리와 동맹관계라는 걸 눈치챘다. 흡혈귀가 추궁하던 그때 토끼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다. 만나자마자 프라우는 망치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쉽게 피하고 반격했지만 토끼에게 머리를 한 대 맞고 말았다. 하지만 흡혈귀는 멀쩡했고 오히려 프라우를 쉽게 제압했다. 미키는 그가 토끼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고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가 토끼의 목을 물고 기포를 발동했다. 즉시 토끼의 상반신이 날아가고 두 다리만 남게 되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미키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흡혈귀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시 전투로 돌아와서 셀리는 막 도착해 모든 것을 목격했고 분노에 차그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힘으로 그를 공격했다. 흡혈귀는 셀리도 토끼만큼 강할 뿐이라고 생각해 전혀 방어하지 않고 셀리가 마음껏 공격하도록 내버려뒀다. 셀리가 흡혈귀의 배를 치자 그는 피를 토하며 깨달았다. 셀리가 그 토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방금 토해낸 피를 이용해 흡혈귀는 그것을 검으로 만들어 셀리를 기습했다. 하지만 피의 검은 그녀의 몸에 닿자마자 산산조각 났다. 셀리의 힘은 오니의 모든 기술에 저항할 수 있었고 오니와 싸울 때 공격력도 높여주었다. 100년 넘게 살아온 흡혈귀에게 이 정도는 별일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손바닥을 꿰뚫어 셀리의 몸에 피를 뿌렸다. 즉시 그는 핏방울을 실로 조종해 그녀의 옷에 걸어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를 땅에 묶었다. 셀리가 옷을 찢어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찢을 수 없는 몇몇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셀리는 자신을 끝내기 위해 그가 기포를 시전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키가 그녀에게 남은 오니의 힘으로 흡혈귀의 머리를 쏘아 셀리를 위해 시간을 벌었다. 흡혈귀가 이유를 묻자 미키는 동료가 또다시 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키의 소원을 아느펠귀는 둘 다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그때 프라우는 천국으로 보내져 아토타라는 천사를 만났는데 그녀는 영혼들이 저 세상으로 가도록 돕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프라우의 절친이었고 이번이 토끼가 환생한 두 번째였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토타는 그녀에게 천국에 머물라고 권했다. 하지만 토끼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거절했다. 프라우의 뜻을 이해한 아토타는 그녀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었고 프라우에게 힘을 조금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시 흡혈귀에게 돌아와 그가 두 사람을 해치려 할 때였다. 갑자기 프라우의 두 다리가 일어섰고 토끼가 다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프라우는 광폭화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자 토끼는 흡혈귀의 공격을 쉽게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바로 토끼는 순식간에 흡혈귀의 뒤로 이동해 심장을 꿰뚫어 그를 끝장냈다. 하지만 프라우도 힘을 다 써서 쓰러지고 말았다. 아토타가 버프해준 힘을 써서 셀리도 그의 피해 족쇄에서 풀려나자 매우 놀랐다. 흡혈귀가 설명하기를 더 이상 피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죽기 전에 그는 미키의 삶이 무척 부러웠다고 말했다. 미키는 오니의 뿔과 본능을 잃어 인간과 어울려 살 수 있었지만 자신 같은 자에게는 지금 죽는 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죽으면 죽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흡혈귀는 자신의 뿔이 송곳니 형태라 인간들이 그가 오니인 줄 몰랐다고 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흡혈귀는 인간 사회에 섞여 살았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반했다. 그 후로 둘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가 실수로 그녀를 물어 죽이기 전까지는 청혼하던 중에 아내를 말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흡혈귀는 숨을 거두었다. 다음 날 아침 토끼가 막 깨어났을 때 옆에 앉은 아토타를 보고 자신이 또 천국에 온 줄 알았다. 아토타는 서둘러 이곳은 프라우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토타는 프라우가 전투 후 기절하자 동료들이 그녀를 여관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날이 밝자 미키와 셀리는 당근을 사러 시장에 갔고 그레이터는 방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아토타는 프라우에게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아토타가 지상에 내려온 이유는 프라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지금 모습은 그녀에게 불편할 테니까. 토끼가 눈을 감자 아토타는 주문을 외워 악마의 날개와 용의 눈을 사라지게 했다. 그때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레이터가 들어왔지만 프라우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셀리가 당근을 사는 동안 미키는 왜 토끼 약은 사지 않냐고 물었다. 셀리는 바다 오니와의 전투 후 프라우는 약 없이 당근만 먹어도 모든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옛 동료를 죽였다는 이야기에 미키는 셀리를 매우 증오했다. 그녀가 오니만 죽이고 차별하는 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서였다. 셀리는 당시 바다 오니가 린다 왕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에 그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둘이 채소 가게 앞에서 다투는 바람에 주인에게 쫓겨났다. 주인은 미키가 어제 아인과 함께 있던 아인 걸 알아보고 아인과 어울린다며 그녀를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인이 야수 같고 고기도 얻을 수 없어 가축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미키는 그가 프라우를 차별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셀리가 그 남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셀리의 그런 행동에 미키는 매우 놀랐다. 그때 지상을 거닐던 아토타는 흡혈귀의 영혼과 마주쳤다. 아토타는 다가가 저 세상으로 가자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흡혈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신을 보고 싶어 했다. 그때 셀리는 그에게 아이는 친구라고 가르쳐주고 미키와 함께 떠났다. 셀리가 프라우를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셀리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셀리를 오해했다는 걸 안 미키는 증오심을 거두었다. 한편 셀리는 사람 얼굴을 때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를 때린 후 미키가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는 것을 보고 셀리는 꽤 기뻤다. 미키는 온이었기에 그녀에게 프라우 같은 아이는 동족이나 다름없었다.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미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흡혈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 몸은 300년 넘게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아토타가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내려 할 때 흡혈귀는 자신을 죽인 토끼가 지상에 내려온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흡혈귀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키도 무언가를 느꼈다. 한편 셀리는 토끼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도록 당근을 많이 먹게 했다. 셀리는 계속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다. 방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키는 셀리가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경비대가 순찰 중인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그날 밤 미코토는 말하는 개와 함께 다음 마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숲으로 들어갔다. 그때 둘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다. 즉시 미코토는 검을 뽑아 끝내려 했지만 자신 때문에 겁먹은 수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미코토는 사과의 의미로 수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전에 놀라게 한 것에 대한 사과로. 대화를 통해
미코토는 그녀의 이름이 밀리아이며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다. 배불리 먹은 밀리아가 잠들자 미코토는 확인을 위해 그녀의 두건을 걷어올렸다. 그러자 막 도단한 뿔을 발견했다. 그가 손을 쓰려 하자 걔가 기억을 잃은 불쌍한 소녀일 뿐이라며 그를 말렸다. 걔에게 배신감을 느낀 미코토는 그에게 검을 겨눴지만 오히려 걔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 꾸지람에 정신을 차린 그는 과거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미코토는 걔에게 사과했다. 걔와 함께 이 수녀를 다음 마을까지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미코토는 하급 오니들에게 포위당했지만 그는 가볍게 놈들을 처리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일행은 멀리서 마을을 발견했다. 그때 스메가리의 부하가 나타나 머리카락 오니, 즉 미리암 수녀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미코토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불쌍한 수녀일 뿐이라며 미리암을 보호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미리암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바로 머리카락 온이라는 사실을. 그 덕분에 미리암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기억해냈지만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부하는 달려들어 미리암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가 공격당했지만 미코토는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미리암이 오니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한 명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미리암은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머리에 있는 뿔을 부러뜨리고는 미코토에게 도움을 청했다. 죽은 줄 알았지만 깨어보니 침대에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미코토에게 물어보니 스메가리의 부하는 미코토와의 실력 차이를 깨닫고 도망쳤다고 했다. 미코토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미리암은 당분간 미코토에게 빌붙기로 결정했다. 미리암이 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어쨌든 이 낯선 마을에 그녀처럼 연약한 소녀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암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 린다 왕국 전체가 그레이터의 눈앞에서 증발해버려 그는 집을 잃게 되었다. 그때 가면을 쓴 오니가 나타났는데 그는 마이키의 지원 요청을 받고 온 것이었다. 가면 오니는 마이키가 머리에 뿔을 잃어 더 이상 오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말을 들은 마이키는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단 한 방에 왕국 전체를 날려버렸음에도 말이다. 동료의 용기를 본 포우 역시 가면 오니를 물리치는 데 힘을 보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셀리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가 방금 왕국 전체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셀리가 헤마오니를 쓰러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즉시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가면 오니는 스메가리가 셀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멈췄다. 그가 의아해하자 셀리 일행을 건드리면 곤란해질 거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후 스메가리는 그에게 본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는 셀리 일행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상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가면 오니가 사라지자 셀리는 땅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 그의 위압감이 너무 커서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고향이자 왕국 전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그레이터였다. 셀리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그레이터를 진정시켰다. 지금 당장 일행에게는 식량도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린 그레이터는 인근 마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피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레이터는 방금 겪은 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인근 마을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행히 마이키가 인근 마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온이었을 때 이 땅의 지도를 전부 외웠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일행은 마이키를 선두에 세웠다. 마이키가 기억하는 대로 일행은 린다 왕국에서 반나절 정도 걸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우가 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일행은 그레이터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았다. 그 주인은 아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레이터가 보증을 서자 방을 빌려주기로 했다. 임시거처가 생겼으니 이제 남은 건 식량뿐이라. 그레이터는 남은 돈을 셀리에게 주며 일행의 음식을 사오라고 했다. 셀리가 떠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비참한 심정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모두 앞에서 강한 척했을 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지키던 사람들과 돌아갈 곳이 모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걸 본 토끼 누나는 그레이터를 위로하며 그가 기사의 정신을 되찾도록 도왔다. 그레이터가 떠난 후 포와 마이키는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쇼핑을 하던 셀리는 이번 여행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고 모두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갈 생각을 했다. 해가 졌지만 셀리는 한쪽 구석에 앉아 여행 내내 겪었던 인종차별 문제나 온위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멀리서 미코토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만나자마자 미코토는 셀리의 새머리 스타일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서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들었다. 그때 셀리는 그에게 자신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행 중에 아인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왜 사람들이 아인에게 아기를 품는지 궁금해하는 셀리에게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려고 그 괴물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괴물들에게도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코토는 무서울 정도로 사악한 표정을 지었다. 셀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미코토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코토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이 아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때 어떤 마을에서 스메가리가 신부로 있는 교회에 한 소녀가 막 구운 쿠키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그에게 자랑했다. 스메가리는 소녀를 칭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다. 소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면 오니에게 바로 잡아먹혔다. 나타나자마자 스메가리에게 어린 양을 먹어치운 행동에 대해 비난을 받자 그도 스메가리에게 역겨운 떠돌이 목사 노릇은 그만두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 후 스메가리는 가면 오니가 셀리를 공격하기 전에 경고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셀리는 귀신과 맞먹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셀리는 미코토에게 서로 다른 종족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고 미코토는 매우 놀랐다. 미코토는 이 세상에 그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만 셀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셀리는 여행의 목적을 찾았다. 멤버 수를 늘리기 위해 셀리는 미코토에게 자신의 그룹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코토는 혼자 여행하고 싶다며 즉시 거절했다. 셀리가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셀리가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셀리가 그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미코토는 서둘러 떠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 셀리의 요청을 수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레이터는 림나 왕국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을 만났다. 왕국이 파괴되기 전 그의 부하였던 베넷이었다. 셀리가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년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서쪽 숲의 한 마녀 덕분이었다. 그때 베넷은 도서관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사악해 보이는 한 여자가 침입해 그를 근처 숲으로 순간 이동시켰다고 했다. 그레이터에게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셀리는 호기심에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그 마녀에게 마법 구슬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날 밤 마이키는 근처 숲에서 스메가리를 만났다. 그가 온 이유는 마이키가 정말로 인간편으로 돌아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마이키는 부인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가 보기엔 마이키가 정말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마이키의 상황을 파악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미리암은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스메가리를 만나러 갔다. 셀리 일행은 레르의 안내를 받아 어떤 숲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집에 도착했다. 미코토와 스메가리의 두 선택지 앞에서 셀리는 단호하게 미코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그의 길을 따르더라도 모든 종족이 조화롭게 사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선택한 셀리를 그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를 본 스메가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따라가라고 조언했다. 그를 따라잡자 미코토는
자신의 이상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와 함께 모험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미코토는 돌아서서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고 셀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다. 미코토는 예전에 들려주었던 아버지가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바로 자신이 마물과 오니를 증오해서 만나기만 하면 성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생명을 성불시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니나 마물을 만나면 예외 없이 성불시켰습니다. 그때 셀리가 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오니와 친하게 지내며 옆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코토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보기만 했습니다. 멍한 눈빛과 소름 끼치는 미소로 그녀를 바라봐 셀리는 꽤나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며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급오니 4마리가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번개오니, 토도로키와 고무오니, 독수리오니로 왕국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자매오니로 성문 밖에 배치되어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셀리의 힘이 갑자기 폭발했고 미코토도 오니가 도시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장 대기실에서 한 병사가 뛰어들어와 왕국이 오니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오니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 병사에게 금화 500립을 주겠다고요. 그레이터는 가난했지만 오니를 죽이는 것이 꽤 어렵다고 생각해 혼란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경기장을 막 떠났을 때 그레이터는 이전에 자신이 쓰러뜨렸던 검투사를 만났습니다. 그 검투사는 돈을 벌기 위해 오니 사냥을 가겠다고 했지만 그레이터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레이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검투사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큰 폭발음이 들렸고 그 순간 검투사는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번개오니 토도로키였고 그는 그레이터를 모모타로로 착각했습니다. 여관에 있던 프로와 미키는 오늘 날씨가 그림처럼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쁜 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키는 자신의 오니 눈으로 상황을 살폈고 도시 안에 오니 3마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레이터가 그중 가장 강한 놈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셀리는 왜 오니들이 이곳을 공격했는지 추리하던 중 스메가리가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셀리는 그가 상급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난동을 부리는 오니들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스메가리는 네가 미코토와 손을 잡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레이터가 무리 중 가장 강한 오니와 맞서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를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녀를 쉽게 보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레이터는 이 오니 소년이 번개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받았을 때 검으로 쉽게 막아냈습니다. 성문에서 미코토는 잠자고 있는 오니 한 마리를 발견하고 검으로 끝장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미키와 토끼 누나는 그레이터를 찾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막 흩어지자마자 토끼 누나는 독수리 오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망치로 쉽게 막아냈습니다. 셀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레이터를 찾으러 가기 위해 스메가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셀리와는 반대로 그레이터는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번개 오니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터가 너무 굴욕적이라고 느낀 소녀는 그를 쫓았습니다. 그레이터를 계속 쫓다가 목검 한 방에 그에게 쓰러졌습니다. 미키는 한참을 헤매다 혼자 앉아있는 고무오니를 만났습니다. 왜 이곳을 공격했는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키를 구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백기회 회의에서 모두가 미키가 모모타로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의 주모자는 바로 번개온이었는데 그녀가 바로 그 소년의 짝사랑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키는 번개온이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무온이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며
바로 이곳에서 미키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번개오니는 항상 전기를 내뿜는 뿔을 가리기 위해 미키가 자신에게 모자를 선물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는 미키가 그레이터의 비열한 수법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추리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번개오니는 미키를 위해 복수하고자 잔인한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른 탓에 토끼 누나는 독수리 오니에게 단 한 방에 땅에 제압당했습니다. 한편 미키는 고무총 기술에 의해 고무 오니에게 멀리 날아갔습니다. 셀리의 전투로 돌아가서 이때 그녀의 주먹은 그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못했습니다. 눈의 힘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스메가리는 셀리의 배에 주먹 한 방을 날려 즉시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레이터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는데 번개오니가 매우 강력한 기포를 소환해 그레이터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독수리 오니는 토끼 누나를 땅에 제압한 후 그 또한 기포를 시전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토끼 누나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무 오니는 미키가 인간과 공존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그녀를 없애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키는 몸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사용해 그에게 에너지 구체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고무 오니였기 때문에 에너지 구체는 튕겨나가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키는 그의 고무손에 아이처럼 다뤄졌습니다. 번개 오니가 그런 파괴적인 기술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그레이터는 도망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수없이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토도로키의 귀포 기술로 돌진했습니다. 그레이터가 막 죽으려는 순간 한 마법사가 나타나 아무런 피해 없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한 마을에 복숭아에서 태어난 소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모타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양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친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양어머니는 그에게 당고를 주셨고 양아버지는 방어를 위해 귀한 검 한 자루를 주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 모모타로는 불쌍한 흰개 한 마리를 만나 자신의 당고를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개는 모모타로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는 이상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인간에게 쫓겨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참에 어차피 주인 없는 떠돌이 개일 뿐이니 모모타로와 함께 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둘이 한 마을에서 쉬고 있을 때 모모타로는 자신이 친부모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을 복숭아에 넣어 강에 띄어 보냈는지 이유를 묻기 위해서라고요. 그 말을 하던 중 마을에 오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오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을 잡아 산 채로 먹었습니다. 한 소년이 너무 무서워서 땅에 주저앉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개는 모모타로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꼼짝 않고 공격태세를 갖췄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모모타로는 그 불쌍한 아이를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니가 소년을 막 잡아먹으려 할 때 모모타로가 오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본 오니는 모모타로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 공격을 막았습니다. 공격을 받고 납작해질 줄 알았지만 기적적으로 오니의 손이 모모타로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서 복숭아 모양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모타로의 힘을 증폭시켰고 그는 단 한 번의 깔끔한 검격으로 오니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명성은 전국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모타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느라 자신의 부모님을 찾는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모타로는 개와 함께 배를 타고 오니의 본거지인 오니가시마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오니의 수장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모모타로는 혼자서 오니 무리를 쓸어버렸고 오니 수장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항복을 결심하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패배한 후에는 귀신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나라로 돌아온 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모모타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운둔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개는 모모타로가 예전처럼 박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그에게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의 모습을 한 아귀 한 마리가
모모타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을에서 살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그는 아내를 얻었고 두 사람은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니의 본성이 깨어나 그는 통제력을 잃고 아내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모모타로에게 자신을 성불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모타로는 꽤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모타로와 개는 그 남자가 살았던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한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계속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를 말이다. 모모타로는 즉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막고 소년을 풀어주었다.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그 남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 오니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소년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모모타로는 그 소년을 데려와 입양했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모모타로는 오니를 뼛속까지 증오했지만 눈앞에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면 악귀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미코토는 모모타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사는 게 너무 무섭다며 모모타로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모모타로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고 죽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인정하고 칼을 땅에 꽂으며 아버지의 복수를 하라고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과 온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맞았던 일을 떠올린 미코토는 즉시 검을 들고 분노에 차 모모타로의 머리를 내리쳤다. 하지만 검은 모모타로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고 미코토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모모타로는 미코토를 해칠 생각이 없었고 그를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복수를 할 만큼 강해질 거라고. 그날 밤 걔는 모모타로에게 왜 미코토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소년의 증오를 받으려 하냐고 물었다. 모모타로로서는 부모를 모두 잃고 마을 사람들의 증오까지 받는 소년을 상상하니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고 그 모든 것을 미코토가 엿듣고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았다. 모모타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으면서도 미코토에게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 노부나가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날 밤 다시 미코토에게 검을 주며 자신을 베어 성인식을 치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미코토는 모모타로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도망쳤다. 그 후 모모타로는 숲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미코토를 발견했다. 소녀는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모모타로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모모타로는 미코토에게 슬프거나 화가 나도 항상 미소를 지으라고 약속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모타로는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음날 밤 미코토는 불길한 예감에 모모타로를 찾아 숲으로 달려갔다. 도중에 개가 나타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미코토는 개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모모타로는 이미 귀신에게 패배하여 사지가 잘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모모타로는 검을 입에 물고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모타로는 죽어가고 있었고 미코토는 그를 발견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모모타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죽기 직전 모모타로는 미코토에게 자신의 검과 힘을 넘겨주었다. 멀리서 귀신이 미코토를 향해 거대한 힘을 쏘아 그를 끝장내려 했다. 하지만 미코토는 아무렇지 않게 귀신에게 순간이동으로 접근해 그의 발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단호한 검격으로 귀신을 끝장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탓에 미코토의 온이 뿔이 돋아났지만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단호하게 부러뜨렸다. 밀리아 수녀가 잠의 귀신에게 당해 기절한 그를 업고 돌아왔다. 다시 전투 현장으로 돌아와 서쪽 숲에 마녀 위니가 그레이터의 전투에 끼어들었다. 둘은 예전 동료였기에 그녀가 아까 나타나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옛 동료가 목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니는 그에게 검을 건네주기 위해 나타났다. 그것은 천사 프로우가 사용했던 1000개의 보물이었다.
익숙한 이름에 그레이터는 궁금해했지만 위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지붕 위에서 귀멸신도 그 검을 보고 두려워했다. 부하는 그저 평범한 검으로 보았지만 귀멸신은 그 검이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레이터에게 만물을 벨 수 있는 검을 건네준 후 그녀는 그가 실력을 뽐내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그레이터가 너무 오만해 보이자 전기온이 토도로키는 번개검을 꺼내 그에게 돌진했다. 토끼 프로오는 독수리 오니에 오니포를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레이터의 안위가 걱정된 그녀는 우정의 힘과 함께 광폭화 토끼 모드를 발동시켰다. 오니포를 맞고도 살아남은 데다 매우 강력한 모습을 갖춘 토끼를 보자 독수리 오니는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다. 즉시 토끼는 달려들어 단 몇 번의 기본 공격으로 독수리 오니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한 탓에 프레이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한편 마이키는 고무 오니에게 쫓기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 만만하게 본 그는 마이키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팔은 뒤쪽 벽에 박혀버렸다. 그 틈을 타 마이키는 에너지 구슬을 사용해 그의 배를 공격했다. 등 뒤가 벽이라 늘어날 수 없었던 그는 구슬의 피해를 그대로 받았다. 이때 셀리는 눈의 힘을 쓸 수 없었지만 끝까지 싸울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스메라기는 그녀의 힘이 너무 압도적이라 상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항복했다. 그리고 그는 셀리가 그레이터를 구하러 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스메라기의 행동에 꽤 놀랐지만 셀리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레이터를 찾아 달려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에게 인간과 오니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그레이터는 전기온이 토도로키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검이 토도로키의 번개검까지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크랙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린 전기온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니포를 소환해 그레이터를 끝장내려 했다. 그가 그 기술을 2번이나 쓰는 것을 보고 그도 살짝 쫄았다. 한편 마이키는 옛 동료를 죽이고 울고 있었다. 그때 고무오니는 자신이 왜 그녀와 싸우러 왔는지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는 인간 사회에 섞일 수 없었다. 동족인 오니들마저 그를 멀리했다. 하지만 마이키와 전기오니는 그의 흉측한 외모를 받아주어 매우 기뻤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마이키는 뿔을 잃고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전기오니도 뿔만 가리면 인간 사회에 섞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마이키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막으러 온 것이었다. 말을 마친 고무오니는 심한 부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레이터는 망설였지만 위니의 격려 덕분에 검을 앞으로 휘둘렀다.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 검은 전기오니의 기술을 베어버리고 가슴에 한 줄기 참격을 남기며 그를 쓰러뜨렸다. 그레이터의 압도적인 실력의 부하와 귀멸신도 감탄했다. 그의 용감함에. 잠시 후 전기오니는 깨어나 옆에 있는 마이키를 보고 천국에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 덕분에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때 셀리는 그레이터가 그렇게 강력한 오니를 생포한 것을 칭찬했다. 그레이터는 화를 내며 그때는 그 오니를 죽일 생각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그 오니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레이터는 인간과 오니가 함께 사는 세상을, 인간과 오니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바로 얼마 전 귀전이 무고한 사람을 해쳤다. 그레이터가 그렇게 화를 내자 셀리는 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녀 위니는 이때 팀의 새로운 목표로 리디아 왕국으로 향할 것을 제안했다. 깨어난 후 미코토는 자매의 귀신 기술의 영향으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밀리아가 막 들어왔을 때 미코토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걔가 막아준 덕분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미코토가 대회에 대해 묻자 이 나라에 큰일이 생겨 대회가 연기되었다고 했다. 다음 날 마녀 위니는 셀리 일행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어려울 때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셀리는 전기오니에게 공존파에 들어오라고 권유했지만 그레이터는 어제 그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셀리는 같은 편으로 초대하는 것일 뿐 팀과 함께 다니자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그레이터는 안심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짝사랑 상대가 셀리 일행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그도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 후 전기오니는 떠났다. 막 나가려는데 성문을 나서자 덴키오니는 스메가리를 마주하고
그가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스메가리는 태연했다. 덴키오니가 고무오니와 독수리오니가 그에게 속아웃대 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었다. 그 후 스메가리는 아카이누처럼 덴키오니의 몸을 꿰뚫어 그를 도너스로 만들었다. 그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스메가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셀리 일행을 따라 리디아 왕국으로 향했다. 셀리가 마녀 위니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레이터는 그녀의 뜻에 따라 일행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둘이 들어간 곳은 고무간에 지어진 집이었다. 갑자기 위니가 셀리 뒤에서 나타나 셀리를 귀신 본 듯이 놀라게 했다. 만나자마자 위니는 일행의 신분을 간파했는데 특히 셀리는 귀신에 필적하는 힘을 몸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관계를 이용하여 그레이터와 위니의 관계를 이용해 셀리는 마녀에게 마법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위니는 자신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중 거대한 에너지가 날아오는 것을 우연히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법을 사용해 공간 이동으로 도망치려다. 우연히 그곳에 서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다. 위니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레이터는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 모습에 마녀는 얼굴을 붉혔다. 셀리가 끼어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위니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위니는 한 가지 조건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100만 동을 내라는 속성 마법 과정의 수강료였다. 즉시 셀리는 탱크 장갑보다 100배 두꺼운 납작으로 그레이터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도 돈이 많지 않아 실패했다. 부자처럼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셀리는 그레이터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기꺼이 가르쳐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이 대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터의 부하가 그가 왕국군 최강의 기사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레이터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그의 뛰어난 검술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레이터의 검술 앞에서 일행 모두가 셀리와 스승의 훈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이키는 자신의 마흔을 사용해 그레이터와 셀리의 마력을 측정했다. 마이키는 셀리 안에서 흐르는 마력의 양이 자신이 본 그 누구보다도 격렬하고 강력해서 경악했다. 자신이 본 그 누구보다도 한참 훈련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고 일행은 갈 곳이 없었다. 그것을 보고 위니는 일행이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해주었다. 일행이 위니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그레이터를 끌고 가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날 밤 위니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토끼 누님이 나타났다. 이것은 두 사람의 300년 만의 재회였다. 그 시간 동안 괴물들이 사방에 들끓었고 인간과 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포우는 천사의 힘을 포기하고 유랑하는 토끼족이 되기를 선택했다. 위니를 찾아온 이유는 셀리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위니는 셀리를 가르치기로 동의했지만 수업료는 무료가 아니라 지불해야만 했다. 운동장을 달린 후 그레이터는 셀리를 검술 훈련에 끌어들였고 그의 몸에 검을 닿게만 하면 그녀가 이기는 것이었다. 셀리는 검을 쥐자마자 폭풍처럼 그레이터에게 달려들어 그는 힘겹게 막아야 했다. 막아내야 했다. 그는 어젯밤 위니가 보여준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셀리가 괴물처럼 변해 해마 오니를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이었다. 그 생각에 그레이터는 무심코 그녀를 공격했지만 평정심을 되찾고 셀리의 다리를 걸어 얼굴을 땅에 밟게 만들었다. 셀리를 걱정하는 그레이터를 보며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 또한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줬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갑자기 숲에서 엘프와 도마뱀, 인간 두 부족의 족장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숲속의 나무 오니를 처치할 수 있도록 숲의 봉인을 풀어달라고 위니에게 부탁했다. 위니는 셀리 일행도 함께 참여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그 직후 위니는 숲의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숲의 봉인을 셀리가 무언가 물어보려 하자 도마뱀 인간 족장이 그녀를 막았다. 위니가 해제하고 있는 봉인은 바로 앞에 짙은 안개였다. 도마뱀 인간 족장은 어제 이웃나라가 오니에게 하룻밤 만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번 임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셀리는 도마뱀 인간 족장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기다리는 동안 그레이터는 엘프 족장에게 데려온 전사의 수가 도마뱀 인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그가 사용하는 전술이 이 전투의 실제 전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가 자신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레이터는 자신이 림나기 사단의 전단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마뱀 인간을 전선으로 내몰아 엘프는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엘프족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폭로했다. 그레이터의 말을 듣고 셀리는 달려가 엘프 족장에게 사과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며 두 종족 간의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매우 불쾌해졌지만 갑자기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한 소녀의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바로 솜이었고 봉인 뒤에 나무오니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이때 밀리아는 마이키와 마주쳤고 그녀가 뿔을 잃고 지금은 인간 무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밀리아는 마이키를 오니의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해 마이키를 끝장내려 했다. 하지만 토끼 누님이 제때 나타나 구해줬다. 마이키를 바로 그때 숲속 나무 오니의 거대한 뿌리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랐다. 숲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나무 오니가 나타나자 엘프 족장은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위니는 모두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하고 자신은 시간을 벌기 위해 남았다. 근처에서는 스메가리와 가면오니가 아래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무가 완수된 것을 보고 두 사람은 떠나려다 혼자 여행하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가면오니가 그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그의 머리는 미코토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힘을 보고 스메가리의 아버지라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가 오니 사냥꾼 미코토라는 것을 알자 스메가리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자신을 미코토와 맞서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레이터의 지휘 능력 덕분에 모두가 사기를 되찾고 생사를 건 전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 셀리는 모든 종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을 떠올리고 모두에게 화해를 위해 전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셀리의 말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심지어 나무 오니조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그는 뿌리로 셀리를 제압하며 인간과 오니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오니는 인간의 증오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오니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 셀리는 고집스럽게 인간과 오니가 서로 대화하려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무 오니는 그녀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셀리를 없애기 위해 뿌리를 조였다. 친구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토끼 누님이 셀리를 도우려 했지만 소밀리아가 길을 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상대가 되었다. 한편 스메가리와 이야기하던 미코토는 가면 오니의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의 등 뒤로 순간 이동했고 미코토는 그를 경계했다. 미코토는 즉시 검으로 스메가리의 목을 베려했다. 하지만 그는 그 날카로운 검을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막아냈다. 그는 살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단지 미코토의 진짜 정체가 인간인지 오니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나무 오니의 말에 분노한 셀리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시무시한 힘을 깨웠다. 즉시 셀리는 나무 오니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본 위니가 달려와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셀리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에 안심했다. 나무 오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셀리는 온몸의 힘이 국수 가락처럼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니는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버텨내라고 셀리를 격려했다. 그 순간 셀리의 마음속에는 오니들을 학살하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셀리가 밀리아를 쳐다보자 그녀는 셀리의 눈빛에 영혼이 으스러지는 것을 느꼈다. 나무 오니는 그것을 보고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 이어서 나무 오니는 그녀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과 오니가 화목하게 살도록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인간과 오니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셀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셀리는 쉽게 조종당하지 않았다. 오니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 이를 안 셀리는 화해 요청을 철회하고 그 대가로
밀리아와 나무 오니에게 강제로 화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스메가리는 인간과 오니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밀리아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셀리를 공격했습니다. 셀리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밀리아가 강철보다 단단하다고 장담했던 머리카락에서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셀리는 달려들어 재빠른 주먹으로 밀리아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그는 밀리아가 인간의 일격도 견디지 못하는 약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뿌리 중 하나를 이용해 밀리아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셀리가 그 공격을 파괴하여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나무 오니는 셀리가 말한 진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도를 높여 그에게 돌진해 원펀치로 끝장냈습니다. 전투 후 엘프와 하플링 두 부족은 숲 전체를 큰 재앙에서 구해준 셀리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드문 기회를 틈타 밀리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두 부족이 술을 마시며 나무 오니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미키는 몰래 스메가리와 교신의 셀리가 그 힘을 각성한 후에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야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와 미코토 사이의 전투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인간과 오니 사이의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셀리는 어제 싸우느라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몽롱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위니의 술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서로 다른 세 종족이 수다를 떠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적대감 없이 문명화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셀리가 여러 부족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계속 나아갈 동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이 너무 시끄러워서 위니가 화염방사기로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그 후 셀리는 오늘 혼자 계속 이동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오니와 밀리아의 출현이 마치 누군가 자신의 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니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로와 그루터는 반대했습니다. 셀리는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다시 여정을 떠나 희망찬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